직무 분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작업 연구에 의한 방법과 직무 기술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작업 연구에 의한 방법에는 작업 분석,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직무 기술에 의한 방법으로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체험법, 종합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비 단계와 본작업, 그다음에 정리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고요. 각 단계별로 보시면 예비 단계는 분석 목적을 설정을 하고 주관 부서 설치, 분석자 선정, 협력 체제 확립, 예비 조사 이렇게 예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작업에서는 직무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직무 정보 수집, 또 직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 마지막 단계로 정리 단계에서는 직무 담당자 확인, 그다음에 관리자 승인, 그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직무 해설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직무 기술서는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직무에 관한 제 자료와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 기록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크게 직무 표식 부분과 직무 개요 부문, 직무 내용 부문, 직무 요건 부문으로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직무 표식 부분에는 직명, 그다음에 소속 부서, 직무 개요 부문에는 다른 직무와 이제 구별될 수 있도록 이제 직무 개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하고요. 직무 내용 부문에는 직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직무 요건 부문에는 직무상의 의무와 기계, 도구 및 설비, 자재, 절차, 작업 조건, 위험, 감독 방법 등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무 명세서는 job specification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직무 기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직무 요건 중에서도 인적 요건에 큰 비중을 두고 정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직무 표식 부분과 직무 개요 부분, 인적 요건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들은 그 직무 기술서의 내용과 어느 정도 동일하고요. 인적 요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성별이라든가 교육 정도, 경험, 성격, 지능, 지식 등의 내용이 더 포함돼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무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평가는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 기술서와 직무
서를 이제 기초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직무 평가라는 거는 이 직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비교하는 그러한 어떤 업무가 되겠고, 각 직무의 어떤 중요성이나 곤란도,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직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변수 고려해야 될 주요 변수로 이제 어떤 이제 기능, 그다음에 책임, 노력, 작업 조건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무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직무에 관한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파악한 결과를 직무 결서나 직무 명세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직무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직무에 사용하는 제반 합리적인 인사관리 결정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무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은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먼저 비계량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량적 방법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서열법은 직무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서열별로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서열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나 여기 평가하는 데 있어 평가자의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분류법을 볼 건데요. 분류법은 사전에 직무에 대해 어떤 등급을 정해놓고 그 직무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등급을 나타내는 이제 직무 등급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는 그 어떤 직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난이도, 직무 환경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기술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비행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정해진 등급에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어떤 개별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딱 하나의, 아까 포괄적으로 기술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등급에 대해서 하나로 이렇게 특정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적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비계량적 방법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 평가 요소를 나누어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전체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서열 내지는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서열법은 간명하고 탄력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이 이제 어떤 직무평가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며, 분류법은 대기업의 사무직, 기술직, 관리직 이런 직무평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평가 방법 중 계량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적 방법 종류에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점수법을 알아보면, 점수법은 각 직무 요소를 분해하여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평가 과정은 평가 요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한 다음 평가 요소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법 같은 경우는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명확하게 산정되며 그 직무들 간의 가치 비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 아까 제가 이제 단계별로 할 때 이제 가중치 설정이라는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가중치 설정에 대해서 그 직무 평가자의 어떤 이제 주관적인 뭐 이런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이제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비교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소 비교법은 거기 있는 걸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치를 임금액으로 환산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어떤 이제 서열법보다 그 훨씬 복잡하고 결국은 그 임금과 직접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직무평가 결과가 임금 책정 뭐 이런 거와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임금의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열을 매기거나 어떤 평가 요소에 이제 임금을 이렇게 배분할 때 어떤 이제 주관적인 이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 방법이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종업원들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이렇게 함께 이걸 서로 이해하고 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 예,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량적 그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특징으로는 직무를 어떤 이 숙련, 예,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과 같은 이제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하고 그 요소별로 가치를 결정해서 그 합계를 가지고 해당 직무의 가치로 결정하는 분석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게 이 계량적 평가 방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직무 평가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평가의 목적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공정한 임금 체계의 확립, 두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합리화, 세 번째가 노사 임금 협상의 원활화.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를 보시면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은 경영에 있어서의 직무의 상대적 유용성을 측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합리화는 동일 노동시장 내에 이제 타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임금 구조 설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노사 임금 협상의 원활화, 이거는 이제 공정 타당한 임금 격차에 의한 그 종업원의 이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이제 나가서 노사 관계를 이제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이 직무 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직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개인과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직무죠. 근데 이제 이 직무의 내용과 방법, 뭐 관계,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종업원의 어떤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키는 거를 이제 직무 설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전통적 이런 산업 시대에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이 직무에 적용을 시킬지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이제 직무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직무의 어떤 경제적 합리적 측면을 중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산업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종업원들이 어떤 직무에 대한 불만족, 또 노동 소외 현상이나 노동 인가나 또 근로 생활의 이제 어떤 질 문제 등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런 직무 설계가 이제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던 경제적, 합리적 이런 측면을 이제 중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인간적 측면을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전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전문화란 이제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직무나 작업 공정의 전문화에 중심을 둔 직무 설계 기법이죠. 예, 이 기법은 수직적 전문화와 수평적 전문화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먼저 수직적 전문화는 중요도가 낮은 직무의 일부를 하위자가 처리하도록 해서 분업화, 전문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수평적 전문화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어떤 이런 작업 공정을 전문화, 분업화하는 방법을 수평적 전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직무 전문화의 장점을 보면 이제 직무의 단순화, 세분화, 표준화, 전문화로 작업 능률 향상 및 이제 성과 달성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관리 비용의 절감, 종업원에 대한 통제 및 교육 훈련의 용이함,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전문화의 이제 단점입니다. 이제 단점을 보시면 어떤 이제 이 기계적인 어떤 직무 설계로 인해서 직무 수행자의 어떤 불만족, 무관심, 소외감, 비인간화, 노사 분쟁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이 직무 전문화에 대해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뭐 기업 측 장점을 보시면 작업자의 선발과 훈련이 용이하고 단순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생산성, 숙련공이 필요 없어 이제 논비가 저렴하고 작업의 관리가 용이하다. 이제 전문화가 되면 이제 이런 기업 측에서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근로자 쪽의 이제 장점은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고요. 정신적 부담이 적고 특별한 직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미술용공의 어떤 이제 취업이 용이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업 측의 이제 단점을 보면 제품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워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작업자의 불만으로 아래의 코스트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직, 지각 및 결근, 생산 공정의 고의적인 지체, 그다음에 고충 건수가 증가한다. 뭐 이런 이제 기업 측의 이제 단점이 있겠고, 근로자 쪽에서의 이제 단점은 작업의 반복으로 이제 권태감이 생길 수 있고, 세분화된 작업으로 작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 힘들고, 보다 좋은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제 같은 일만 해야 되니까. 또 작업 방법이나 수단을 개선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 또 혹사하여 피로감이 가중된다. 동료 작업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설계 방법은 과도기적 방법과 집단 수준의 설계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과도기적 방법은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무 순환을 보시면 직무 순환은 권태감이나 작업의 단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담당 직무를 바꾸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구성원을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직무 확대는 단순한 작업 요소 한 가지만 작업하던 걸 몇 개 또는 수개 이렇게 작업 요소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수평적 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충실화는 인간성 회복 또는 노동의 인간화라는 의미에서 작업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노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이제 책임을 부여하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직적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단 수준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집단에 어떤 그 작업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 수준이라든가 집단의 지식과 기능,
또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 어떤 전략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직무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제 과도기적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 수준의 이제 직무 설계인데, 집단 과업에 대한 어떤 설계도 개인 수준의 이 직무 설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이제 뭐 과업의 어떤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어떤 그 직무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단원 정리 실전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ERP 정보관리사 그 인사 2급에 관련돼서 지금 2급 자격증 취직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수준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사관리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떻게 깊이 있는 지금 공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쪽에 지금 전문화된 그런 이제 교재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또 이제 취급 그 요 교재를 선정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뎁스가 낮은 점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단원 정리 실전 평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면서도 저희가 아는 지식도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어떠한 그 문구와 이런 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약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실 때 그런 것들에 유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적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조금은 단순 활용 대상이 아닌 인식하고 투자가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계획하고 통제하는 관리 체계다. 맞고요. 이제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요.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변화 추세로 적절한 것은, 좀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연공 서열 순으로 자원 관리를 했다가 그게 점점 능력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성과 위주로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연공, 능력, 성과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심적 목적이 되는 관리 영역은, 노력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조직의 유지 발전, 인적 자원의 확보와 능력 개발, 종업원의 만족, 공정한 보상과 근로조건 개선. 이러한 그 목적이 되는 거는 당연히 인사 관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심적 목적이 되는 관리 영역은, 임금 관리, 복리, 후생 관리, 근로시간 관리, 산업안전 관리, 보건위생 관리. 보면 이게 다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근로조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재화 용역을 창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인적 자원인데 지금 재화 용역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게 당연히 아니겠죠.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6번에 이제 인사관리 목표에 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 절감 받고, 종업원 질서 유지와 노동이 받고, 종업원의 생활만족, 직무만족, 만족 추구 맞고, 평생 직장의 안정적 유지로 연공 중시 기업 문화 정착 지향. 4번이죠.
다음 이제 7번을 보시면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사람을 모집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련의 활동, 확보 활동이죠. 이제 확보 활동이 되겠고, 8번 다음 인적 자원의 부족, 과잉에 대한 대응 방안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 사내 벤처, 초과 근로, 아웃소싱, 파견 근로. 이거 1번이 되겠죠. 사내 벤처. 사내 벤처 같은 경우는 인력이 좀 많을 때, 인력 과잉일 때 방안이고요. 나머지 지금 초과 근로나 아웃소싱, 파견 근로는 인력 부족 방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현장 경험은 없으나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방학 중 또는 정규 수업 시간에 일정 기간 파트타임 직무 수행 기회를 주어 학생 실습자로 하여금 경험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되면 정식으로 고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청근무, 임시고용, 초과근무, 인턴 사원제도. 인턴 사원제도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소요인력을 조직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선발을 전제로 하여 양질의 인력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과정. 모집 관리가 되겠죠. 기업의 어떤 인력을 구인 활동, 기업의 구인 활동을 이제 모집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11번. 자,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의 장단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 사내 모집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맞죠? 사회 모집은 새로운 인재가 갖는 지식과 정보, 이게 장점이 맞고, 그다음에 사내 모집, 승진기회 상실소는 내부 사기 저하. 이게 아니죠. 지금 승진기회 상실소는 내부 사기 저하는 이제 사회 모집의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번. 이제 배치 전환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적 자원의 적정한 배치 맞고요. 임금 수준의 향상. 일단 뭐 배치 전환이 임금을 수준을 향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종업원의 상호간 마찰에서 맞고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맞습니다.